예,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보수와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해방 이후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보수파가 정권을 장악했었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도 보수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원래 그는 반독재 투쟁을 많이 했지만 3당 합당을 통해서 결국 보수파 쪽으로 들어갔죠. 이 사람들은 군사 파쇼 정부 반공 정책을 내세우면서 반대파들을 무조건 이제 빨갱이로 몰아서 제거하는 이런 정책들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 50여 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50년, 53년 동안 그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 전쟁의 경험과 그다음에 남북 대립 때문에 그 보수파가 전체 그 정권을 장악하고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장악을 했는데 진보파가 자기의 견해를 제대로 밝힐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수 진보 논쟁을 펼칠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적 정치인이라든지 진보적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반독재 투쟁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신의 사상들, 진보적 의제들을 제시하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라는 이 구도가 거의 성립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1997년에 최초로 정권이 교체가 됐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였습니다. 반독재 투쟁에 앞장섰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진보적인 운동권 인사들이 사회 곳곳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대립과 갈등이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진보적인 정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50여 년 동안 보수파가 우리 사회 전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한 자리 차지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금방 진보적으로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 5년 동안 김대중 정부는 이 보수파에 둘러싸여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려고 애를 썼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성과를 내지 못했죠. 더군다나 그 당시는 IMF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로 망한 나라를 다시 한번 일으키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그 진보적 의제를 제대로 펼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죠. 자, 이게 진보 후보가 연이어 두 번에 걸쳐서 당선이 된 것, 요거는 보수주의자들에게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는 그래도 김대중은 어떤 면에서는 진보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사람이고 또 그가 야당 지도자로서의 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죽기 전에 한번 대통령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정도로 수용을 했었는데 연이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듣보잡이었죠. 어디서부터 굴러들어온 노무현이라는 작자가 대통령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극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저항은 말할 필요도 없었는데 심지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군인들이 왜 가만히 있냐. 다른 말로 하면 쿠데타를 일으켜야 된다.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까지 노무현 정부에 극렬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진보파들은 이제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역사의 균형을 나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역사 바로잡기라든지 진보적 개혁,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을 나시면 모르겠는데 그때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어서 미국과의 이제 소파 개정 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다음에 국보법, 국가보안법 이제 개정, 종부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 이런 이제 진보적인 의제들을 가지고 들고 나왔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주의자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저항이 엄청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5년 동안 노무현 정부는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거의 다 하지 못했어요. 그 중간에 또 탄핵 열풍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어떻든 우리 사회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극렬하게 보수와 진보가 충돌하는 그런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더군다나 이것에 앞장섰던 사람은 언론인들이었죠. 여전히 우리나라 언론 지형이 거의 70대 30,
80대 20 정도로 보수파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 대대적인 공세를 했죠. 뭐 노무현 정부가 뭔 말을 한다든지 무슨 행동만 하면 그냥 그것을 까대고 왜곡 보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됐죠. 뭐 그렇게 되면서 또 경제가 망했다라는 또 어쩌다는 뭐 이렇게 쭉 하고 2007년, 2008년에 세계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서 국민들은 경제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수파가 정권을 쟁탈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수와 진보의 논쟁이 끝난 건 아니죠. 보수파가 정권을 쟁탈을 했지만 그래서 보수적인 정책을 펴나갔지만 10년 동안 정권을 장악해 본 경험이 있었던 진보주의자들 또는 그로 인해서 세력이 좀 더 확장이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극렬한 대립이 계속됐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들어와서는 보수적인 정책들을 계속 쏟아냈습니다. 어떤 것들이면 R인지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영어 몰입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 어린 학년들까지도 영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경쟁 교육의 일환이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서 무조건 난리가 났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광우병 쇠고기라고 뭐 알려져 있던 그런 것들, 요거는 뭐하러 연결이 되냐면 급격한 시장 개방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산 농가가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미 FTA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됐고요. 기업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 경쟁을 중시하는 교육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이명박 정부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의료 민영화였어요. 의료 민영화 또는 의료보험 선택가입제입니다. 지금 뭐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뭐 길게는 못하겠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강제로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것이 아주 각광을 받게 됐는데 이거를 선택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국가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 가입하고 싫으면 나와라. 그럼 나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의료보험을 가입하죠? 사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 의료보험 시장 이런 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의료보험비가 훨씬 더 많이 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의료 혜택을 많이 보게 되는 건 아닙니다. 몸뚱아리 하나니까. 그러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의료보험비를 적게 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받는 혜택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되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5천만 우리나라 인구가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자율로 바꿔두면 누가 가장 억울하다고 느끼겠죠? 고소득자죠. 그렇죠? 나는 보험료를 제일 많이 내는데 실제로 혜택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민간보험에서는 내가 내는 것만큼 낸다면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지거든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료보험에서 탈퇴해서 개인 의료보험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가의료보험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붕괴가 일어납니다.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러면은 우리처럼 돈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뭐 병원에 가면 뭐 5천 원 정도, 6천 원 정도면은 대충 이제 진단받고 약 처방받고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10,000원, 20,000원, 30,000원으로 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게 더 되면 의료보험 체제가 와해가 되면서 미국과 같은 꼴이 나게 됩니다. 미국은 이제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케어라는 걸,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비슷한 거예요. 이거를 도입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지금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거 다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코로나19에 이 질병에 걸리게 되면 이게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업의 민영화, 한전, 인천공화 이런 것들을 다 민영화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이 정책들이 어떤 것들은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것들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10년 동안 정권을 잡았던 진보 세력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그 10년 동안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초반에 미국산 그 쇠고기 수입, 이때 이제 광우병 쇠고기라는 걸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걸로 이명박 정부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이런 의제들을 거의 추진을 못하게 되면서 정권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ABR이라고 하는 정책인데요. 이거는 미국에서 부시 대통령이 했던 ABC를 그대로 차용한 거예요. 그럼 ABC가 뭘까요? 부시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이 누구였죠? 클린턴이었어요. 그 C가 클린턴입니다. 영어식으로 한다면 anything but 클린턴이에요. 부시 대통령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거를 제외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클린턴 대통령이 했던 거는 다 무효화시켜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ABC였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와서 ABR을 내세우게 됩니다. 무슨 R이 뭐죠? 노무현 대통령의 ROH. 똑같은 방식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정책들, 수립했던 정책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게 된 거죠. 자, 박근혜 정부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계승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탄핵이 일어났고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보수 세력이 완전히 수세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정권이 보수 그 세력들이 지난번 이제 21대 총선에서 나타났듯이 거의 괴멸 수준에까지 이르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보수 세력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우리 알듯이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보수 세력들은 여전히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는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들은 굉장히 탄탄한 보수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이 보수 진보 그 대립이 수그러든 거 아니죠? 그죠? 여전히 사안들마다 계속 보수 진보가 대립하고 있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로 대립이 일어나고 있죠. 교육 문제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평준화냐, 자율 경쟁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 세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종부세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21대 국회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런 종부세 같은 거, 얘기했던 연금, 의료보험, 그 사회복지에서 예전에 우리 기억하십니까?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무상교육을 해야 되느냐, 이 논쟁이 앞으로 더 심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이번 정부가 다시 이제 동해안선을 철도로 연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정부의 또 과업 중에 하나는 개성공단의 복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까가 이제 보수와 진보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더 심각한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일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발전된 나라에서는 늘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와 진보. 미국도 마찬가지였죠. 보수 진보가 특히 극단적으로 대입하기 시작한 게 1980년도에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면서였어요. 레이거노믹스라는 거. 8년 동안 이렇게 하다가 클린턴이 또 8년 동안 하면서 진보적인 정책을 쏟았죠. 또 부시 대통령이 되면서 또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됐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금 계속 보수와 진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죠. 이거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마다 이번에는 보수가 더 득세했다는 등, 이번에는 진보가 이겼다는 등 이런 것들이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할 것 없이 다 비슷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구도를 이해할 때도 이 보수 진보 논쟁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틀을 잘 갖춰놓고 이해를 해두면 구체적인 사안이 일어났을 때 왜 보수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지, 왜 진보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지를 이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